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당권에 관한 판례죠. 저당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어렵고 까다로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결론 부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당권이 끝나면 이제 계약법으로 가잖아요. 이제 민법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당권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이제 다 끝나가는구나. 여러분도 힘내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화이팅 해볼까요? 화이팅! 저 어색한데 저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자, 저당권에 관한 첫 번째 판례인데요. 자, 이런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저당권은 물론 담보물권이니까 부종성, 수반성이 있어요. 따라서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요. 만약에 저당권자와 채권자가 불일치되면 그 저당권 등기는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꼭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자, 사실상 이렇죠. 갑이 지금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잔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을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자기 앞에 먼저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한테 팔고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으면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는 거죠. 갑은 좀 불안하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하냐면 부부죠. 자기 처 앞으로 먼저 저당권 설정을 하고 을 앞으로 뭘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이놈이 병한테 팔아먹고 매매대금 받고 잠적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갑이 요 처 앞으로 설정된 요 저당권을 근거로 해서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병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병의 주장은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요 잔금 채권자는 갑이고 저당권자는 정이니까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불일치되어 있으므로 요 저당권 등기는 무효고 따라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요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번이죠. 자,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 부종성, 수반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가 없으나 이게 원칙이죠. 다만 채권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 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의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요 결론 그림이 또 뒤로 넘어서 이렇게 그림이 뒤로 넘어가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채권자는 갑인데 저당권자는 정이니까 요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뭘 해야 돼요? 무효해야 되는 거죠. 다만 갑, 을, 정, 3자 간에 합의가 있었고 이 정은 처죠.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갑만 잔금의 채권자가 아니라 정도 채권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하죠? 유효하고요. 따라서 경매 청구는 정당하다는 판례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죠? 결론이죠. 첫째, 3자 간의 합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채권이 기속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번 판례인데 나번 판례도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물론 뭘 해야 되냐면 설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자,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를 않죠. 말소가 불법이니까요. 따라서 이 저당권자는 여전히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요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는 겁니다. 따라서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됐기 때문에 한 푼 돈을 못 받았더라도 이 사람의 저당권은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인 거죠. 물론 이 사람은 피해를 봤으니까 이 사람이 피해를 봄으로써 이득을 본 사람, 부당하게 배당금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채권으로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등기에 대해서 말소 회복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온지 모르겠지만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나번인데 좀 띄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경매 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무슨 말이죠?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된 이후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도 이에 의하여 뭐가 된다는 거죠? 소멸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돈을 더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말소 등기를 회복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례인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자,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소멸된다. 왜요? 경매가 진행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니까요. 다만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말소 회복 등기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번 판례인데, 자, 이건 요겁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급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지 말게요. 또 토지 헷갈릴 테니까.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급 계약을 해서 도급인이고요. 을이 수급인입니다. 그래서 을이 갑을 위해서 열심히 건물을 지어줬는데, 건물이 지어져서 갑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을 주질 않아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민법의 규정인 거예요. 조심할 것은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기 때문에 갑이 승낙을 해주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 을이 비로소 저당권을 취득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근데 이 판례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을과 도급 계약을 했어요. 그 갑이 뭐죠? 도급인인 거죠. 근데 을이 갑을 위해서 직접 건물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을이 병에게 뭘 했냐면 하도급을 줬어요. 자,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도급을 준 거죠. 우리가 하도급 줬다고 하고 하도급을 준 거예요. 하도급을 줘서 우리 병을 우리가 하수급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하수급인도 저당권 설정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일단 병은 누구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냐면 갑한테 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채권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을에게만 공사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하수급인도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정리해보면, 자, 원래는 수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누가요?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결론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보시면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제로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이 누구한테 갔어요? 수급인에게 기속된 경우죠. 요건 우리가 왜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기속되는지는 도급계약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급계약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시험 범위가 아닌 건 뭐 하지도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전제라는 거예요. 수급인으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지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도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저당권 설정 중권을 가진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결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가번입니다. 가, 나, 다까지가 이제 한 몸인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민법 358조가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죠? 부합물에도 미치고 무엇도요? 종물에도 미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분 판례 한번 보자고요. 이거 앞에 했던 것 같은데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358조에 따라서 저당권이 어디에도 미쳐요? 지상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함께 취득하게 된다는 건 우리가 앞에서 했고 지상권에서 할 때 했죠. 그 다음에 이 판례는 이거죠. 자,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 예를 들어서 301호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이 있고 땅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대지 사용권이 있는 거죠. 특히 이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는 일체성을 띠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된다면 이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어디에도 미친다는 거죠?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는 거죠. 물론 대지 사당권이 나중에 취득되도록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나중에 이 사람이 대지 사용권을 취득했더라도 이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쳐요?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므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이 아파트의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뿐만 아니라 대지 사용권까지 자동으로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첫 번째 판례 결론만 보면 되겠죠. 자,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게 되었다면 전유 후인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치고 뭐가요? 저당권액이 여기에 대지 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 소유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용익권이든 지상권이든 아니면 소유권이든 당연히 경락을 받은 사람은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대지 사용권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번 다번 판례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1층 건물이 있는데 1층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2층으로 증축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잖아요.
따라서 저당권에게 어디에도 미치는 거죠? 중축된 부분에도 미치는 거죠. 따라서 경락인은 1층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부합된 2층까지 뭘 갖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예외겠죠? 부합되지 않았다면 부합물이 아니니까 저당권액이 중축된 부분에 미치지 않으므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고 2층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갖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효력이 미치는지 안 되는지는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만 따져요. 다른 거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증축된 부분이 무효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요. 또 중축된 부분이 저당권 설정 전에 중축됐는지 후에 중축됐는지 그것도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고요. 또 중축된 부분이 경매 과정에서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아요. 오로지 부합되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요. 부합이 안 되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럼 이제 판례를 보면 되거든요. 자, 나본입니다. 자, 원칙이 뭐가 돼요? 부합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대리 수리함과 동시에 증축이 됐어요. 그러면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별말 없으면 부합됐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니까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저당권력이 미치는 거죠. 부합되면요. 타본도 마찬가지죠. 건물이 증축된 부분이 본래 건물에 부합이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력이 증축된 부분에까지 미치는 거고요. 다른 곳은 고려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밑에 줄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경락인은 그 부합된 중축된 부분까지 소유권을 뭐죠? 함께 취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로지 뭐만 가지고 따집니까?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만 따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상대에 관한 판례죠. 물상대에 대해서는 조금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할 때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좀 정리하시고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적중 예상 문제에서도 문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건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를 당하게 되면 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죠. 다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가치 변형물이 생겨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제3자가 불질렀다면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다면 수용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가치 변형물이 만약에 지급 또는 인도 전이죠.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했다면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물상대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물상대의가 인정되는 거다. 따라서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의는 인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팔고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뭐 될 위험은 없어요? 소멸될 위험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판례인데, 자,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하든 또는 제3자가 하든 일반 채권자가 하든 누군가가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꼭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판례 이제 결론만 볼 수 있어요. 자, 이 판례 결론 보시면, 자,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누가요? 제3자가 압류했다면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뭐 할 수 있죠?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는 일괄 경매에 관한 판례죠. 자, 일괄 경매에 관한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나대지 위에 먼저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순서입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때 만약에 을이 토지 저당권자로서 토지만 경매해서 병이 경락을 받았을 때 이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었어야 돼요? 건물이 있었어야 되니까요. 설정이 되고 나서 건물이 뭐가 됐어요? 신축됐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건물이 철거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 경우에 을은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싹 경매에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고요. 이게 일괄 경매에서 건물에서도 경매 대금이 나오고 토지에 대해서도 경매 대금이 나오면 건물의 경매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고요.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이기 때문에요? 토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판례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일괄 경매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만 경매할 것인지를 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갑은 판례. 갑은 결론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만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철거를 구하는 것이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는 말은 일괄 경매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괄 경매를 해줄 뭐는 없어요? 의무는 없다.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해서 건물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철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누가 소유자 됩니까? 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이라는 용익권자가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때는 일괄 경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정이 신축한 건물이어도 건물이 갑에게 양도가 돼서 갑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상태라면 이때는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건물을 신축했는지 간에 반드시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요.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한번. 자,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여기부터입니다. 그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누가 건물을 지었든지 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근저당권에 관한 이제 판례들이 나옵니다. 그죠? 자, 요 가본 판례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말로 말씀드릴게요. 자, 근저당권도 부정성, 수반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이름을 해놓습니다.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는 거. 이게 뭐죠? 근저당권이잖아요. 근데 거래관계가 계속, 아이고, 어디 갔어요? 거래관계가 계속 중요해요. 중간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가 양도가 됐어요. 이랬을 때 채권가 양도이 됐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이 쫓아가느냐?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 채권의 일부를 양수한 사람은 무담보의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대의변제 문제는 채권법 총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만.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가 뭐가 됐어요?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이 뭐 되진 않아요?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무담보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결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번 판례입니다. 채무 인수가 이루어졌어요. 뭐가 이랬어요? 채무 인수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물상보증에 나와 있는데 그냥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저는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인수했다는 말은 대출 채무를 인수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 구입한 아파트의 뭐죠? 근저당권 설정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그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못 갚는다는 이유로 그 아파트를 경매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 제가 보세요. 제가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아파트를 신용대출금 못 받는다는 이유로 경매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결론 보시면 그 후죠. 신채무자가 다른 원인이죠.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법정이에요. 물론 그 대출에부터 발생한 채무는 당연히 뭐예요? 그 채무는 뭐가 되겠어요? 담보가 되겠지만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는 담보가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신용대출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그 아파트를 뭐 할 수는 없어요? 경매할 수 없다는 취지니까 결론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답안은 이제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 이건 뭐냐면 근저당이 설정이 됐을 때 얼마까지 돈을 갚아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첫째,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까지만 변제한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시험에 잘 나오죠? 이에 반해서 채무자는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채권 최고액을 실제 채권액이 초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돼요. 그렇지만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죠. 자, 언제 채권액이 확정되느냐? 원칙입니다. 경매를 신청할 때 채권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 발생하는 원금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선순위 근저당권 언제 채권액이 확정되느냐? 4번이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확정이 됩니다. 참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확정되니까 그 후에 발생하는 원금 채권입니다. 원금 채권은 더 이상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다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간이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저당에 관한 판례입니다. 자,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계산 문제일 수 있죠. 자,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공동저당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지금 판례 강의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빌려주고요. 갑소유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공동저당을 설정했어요. 자, 이 경우에 이 공동저당권자인 을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A와 B를 동시에 경매에서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변제해서 배당할지는 누구 마음이요? 을 마음인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1억이고 B가 2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러면 되나요? 3분의 1이죠. 그러면 만약에 동시 배당을 하게 되면 갑이 여기서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니까 1억 5천의 3분의 1, 5천만 원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후순위 저당권자인 정이 있다면 이 사람은 1억 쪽 남은 돈에 대해서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20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전액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1억 원을 다 가져가고요. 따라서 을이 20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정이 받는 돈이 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받을 돈이 5천을 받을 수 있고 빵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20배당을 해서 돈을 못 받거나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을은 이 5천만 원을 못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을에 대한 B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해서 B부동산이 경매될 때 정은 5천만 원을 B에서 받게 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이 B부동산이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이때는 정은 대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상 보증인님과 후순위 권리자가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누구를 우선해 주는 것이 판례 태도냐면 물상 보증인을 우선해 주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따라서 결론 보시면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하여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대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 할 수 없습니까? 대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번 판례죠. 이 나번 판례가 2010년도 판례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이 판례가 나왔을 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뺀 대부분의 모든 시험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만은 이상하게 안 나왔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나올 만한데 안 나오는 판례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훅 넘어가죠.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설명드리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을이 갑에게요 1억 5천을 빌려주고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공동 저당을 설정했는데요. A 부동산의 경매가가 1억이고 B 부동산의 경매가가 2억인데 만약에 을이 동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1억 대 2억의 비율이므로 을은 A에서 1억 5천의 3분의 1, 5천만 원을 받게 되고요. B에서는 3분의 2, 1억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민법 482조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 판례는 뭐냐면, 이 민법 482조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B부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아닌 병의 소유라면, 물상 보증인 소유라면, 그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482조는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먼저 채무자 소유물을 선배당하고요. 부족한 돈이 있을 때에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B가 병의 부동산인데 동시배당을 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가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인 A 부동산 1억을 먼저 가져가게 되고요. 받을 돈이 얼마죠? 5천만 원이죠.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인 B에서 받게 되니까 만약에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있다면 을은 A에서 1억, B에서 5천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고요. 계산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럼 이제 판례를 보면 이제 끝인 거죠.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물상보증인이에요. 자, 물상보증인이 있다면 민법 368조군요. 민법 368조 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규정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은 어떻게 하느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하나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물상보증인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동시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 그러면 뭐죠? X고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먼저 배당하고 부족한 돈에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분에 대해서 받게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번 판례인데 이 다번하고 그 다음에 라번 판례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자 원래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확정.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빌려주고 A 부동산과 B 부동산에 뭐가 설정됐냐면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뭐가 설정됐다고요? 근저당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동저당이 아니라 공동근저당인 거죠. 자, 근데 이 A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을이 스스로가 경매를 신청한 건 아니에요. 신청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매가 진행되는 바람에 을의 채권에게 뭐가 됐냐면 확정이 됐거든요. 동의하시죠? 이랬을 때 B 부동산에 대한 채권액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요. 공동근저당이 설정이 됐는데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실행이 되면 물론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되겠지만 나머지 경매되지 않은 그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까지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을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공동근저당의 경우에 한 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신청이 되면 모든 목적물의 채권액이 확정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결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판례 보죠. 자, 공동근저당입니다. 그죠?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은 근저당 피정물은 그 근저당권 소멸시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되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겠죠.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확정되지 아니한다. 이해되시죠? 중간 어려운 말 피하시고 결론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판례인데, 마지막이죠? 요게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사실관계를 볼게요. 자,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빌려주고 동시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니까 X에서는 1억, Y에서는 뭐죠? 5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게 아까 설명된 거예요. 그죠? 만약에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뒤에로 내려와 있네요. 위에 있는 건데.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게 되므로 채권자인 을은 X 건물에서 1억,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병소유, Y토지에서 배당받게 된다. 이거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라번입니다. 라번이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관계로 설명드리고 교재 봅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X와 Y의 공동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파란색이 좀 녹색이 잘 안 보이네. 그죠? 뭐로 할까요? 뭐로 해야 잘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공동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각각 채권채액을 얼마라고 했냐면 1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해요? 20 배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Y토지에 대해서 이순이 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X만 먼저 경매가 돼가지고 요 을이 먼저 8천만 원을 배당받았어요. 그러면 요 채권 최고액이 2천으로 준다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요 채권 최고액이 1억이다라는 이 말은 각각 1억인 것이 아니라 합쳐서 1억이라는 것 같아요. 합쳐서. 그래서 만약에 요 X 건물에 대해서 먼저 8천만 원을 받았다면 채권 최고액이 얼마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2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따라서 Y토지가 2억 원에 두 번째를 경매됐더라도 을이
병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나머지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만요? 2천만 원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동 근저당이 설정되고 일부가 배당이 되면 그 배당액만큼 채권 채무액이 뭐예요?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자, 판례를 읽어볼게요. 이 마지막 판례죠. 자, 보시면 두 번째 줄. 공동담보의 목적인 부동산 중, 내 커서가 어디 갔습니까? 일부에 대한 환가 대금 등으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배당받은 금액만큼 채권 채무액이 뭐 한다는 걸 준다는 얘기잖아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자를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 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 채무액에서 위와 같은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뺀 나머지 채권 채무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때 2억이 8천만 원 뺀 얼마만요? 2천만 원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2017년도 판례인데 이미 작년에 출자가 됐고요.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약법을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계약법에서 또 마찬가지로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3회에 걸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못하는 부분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해 드릴 거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